이리노구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현.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네, 1부 잘 보셨습니까? 2부 순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리온, 그리고 삼성, KCC, SK, 그리고 LG 순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좋습니다. 댓글 우선 정책위에서 댓글 소개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노이로제님이 결국 올 시즌은 100% 무관중 경기일 텐데 KBL 리그 운영 계획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방역 면에서 각 팀 홍보장에서 기존에 하던 것처럼 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제 생각에는 중부 6개 팀, 남부 4개 팀 이렇게 NBA처럼 이제 거점구장 만들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좀 어떤가요? 이렇게 여쭤보셨습니다. 아, 저는 이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진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올랜도 버블처럼 버블을 만들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NBA 상황을 그냥 이제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NBA가 30개 팀 하다가 중단됐죠. 네. 그래서 상위 22개 팀 각 지구 합쳐서 22개 팀은 올랜도 디즈니 월드 쪽에 버블을 만들어서 그쪽에 모아서 함께 경기를 하고 있어요. 그 버블이라는 거는 이제 그 현지 매체에서 말하는 쓰는 표현이죠. 물방울처럼 청정 지역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밥그릇을 엎은 것처럼 이렇게 버블이 만들어져 있다. 그러니까 막 방어막을 쳐놨다 뭐 이런 거죠. 예. 버블 팝. 아 죄송합니다. 예. 빰빰빰빰빰빰빰빰빰. 저랑 다른 노래를 지금 생각하신 것 같은데. 아, 저 보글보글. 예. 예. 보글보글. 저는 보글보글 몰라요? 저는 몰라요. 예. 그 시대의 명작. 우리 저 초등학교 때 어떤 로망. 그때 보글보글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저는 몰라요. 빠바바바바바바바바. 그만 부르세요. 신발 먹고 빨간 캔디 먹고 몰라요? 아, 저 몰라요. 저는 그 현아 씨의 버블팝 그 세대라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만들어서 진행하고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이게 장점이 뭐냐면 아무래도 한정은장에서 모아서 하다 보니까 선수들 좀 답답함은 느껴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단체 전수 검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고 들어오기 전에 3번 이상 다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래서 지금 막 미국 뭐 500만 명 감염됐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사망자도 많지만은 그쪽은 굉장히 안전하게 잘 진행되고 있고 NBA는 상황에 따라서 지금 다음 시즌에 한 4개 정도 버블을 확보를 해서 다음 시즌 뭐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이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 그렇게 또 진행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KBL도 이렇게 하면 어떤가 이런 의견을 주신 거죠? 네, 그 좋은 의견인데 여기서 현실적인 어려움은 뭐냐면 올랜도 버블 같은 경우는 딱 8게임 하고 다 플레이오프 치르지 않습니까? 기간이 짧죠. 네, 근데 이 중부 6개 팀, 남부 4개 팀 이건 되게 좋은 것 같고 좋은데 여기서 버블을 만들어서 하면 거기에 한 4, 5개월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예, 그런 어려움이 좀 있긴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구단이 그 연고지의 그 어떤 훈련장이나 이런 걸 다 이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진행돼 있으면 조금 괜찮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현재는 다 어쨌든 수도권에 다 거의 두고 있어요. 지방 팀들도.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여기는 이게 뭐 경기장은 여기서 남부, 중부 뭐 이렇게 나눠서 뭐 하더라도 이게 좀 그러니까 현실적인 효과가 생각만큼 크진 않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시면 이게 비용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 거예요. 그렇게 그렇습니다. 하면. 예.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던. 그럼요. 예, 좋습니다. 말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예. 킹 관이님이 영상 찍을 때 노트북 어떤 걸 보는지 궁금합니다. 예. 대본인가요? 그랬는데 댓글 이렇게 모아놓고. 그렇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요약본 있죠. 그럼요. 예. 저희가 또 주말 중에 계속 치열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 요약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이제 참고하고 이런 걸 봅니다. 그렇죠. 예. 천보성님이 현재 농구 인기와 아마농구의 플로바상 대려 팀을 줄여야 될 판 아닙니까? 특별히 구단을 열심히 운영하고 싶지 않아 보이는 기업도 있는데 억지로 10개 구단 유지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도시의 많은 즐길거리에 비해 현재의 농구가 재미를 줄 것 같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즐길거리는 좀 부족한 도시에서 열심히 자리 잡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전주, 원주, 창원이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네요. 좋은 말씀이시죠.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사실 아마농구 풀이 좁아지고 있는 건 현실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이제 현장에 계시는 분들 혹은 감독님들하고 이렇게 뭐 얘기를 나눠도 드래프트 수준 자체가 예년에 비해서 정말 많이 떨어졌다. 당장 가깝게 그냥 10년 전 오세근 선수 나왔던 11년 드래프트 뭐 그때랑 비교해도 그러니까 그 10년 동안 그 전체 뎁스가 너무 약해졌다. 선수들 수준 자체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천보성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억지로 10개 구단을 유지할 필요가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 물론 뭐 제가 고민한다고 이게 뭐 없어지고 뭐 재편되고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근데 이제 장단이 있긴 한데 일단 단점은 뭐냐면 농구인들의 농구인들의 일거리가 좀 줄어드는 부분.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거는 농구 팬하고는 어떻게 냉정하게 보면 별개의 문제죠. 별개의 문제고 사실 그거는 이제 안에서 그만큼 농구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감수해야 될 부분이다. 전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었었고요. 그리고
8개 구단이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플레이오프도 왜 일수를 좀 늘리지 않습니까? 즉 이제 리그를 최대한 이제 규모를 확대시키려고 그러지 줄이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스폰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금액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운되고 하는 그런 이제 부작용이 있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가 굉장히 좀 뭐 나쁘지 않아 보이는 게 저도 이제 한 8개 팀으로 줄이면 좀 더 경기력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쵸.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추상적으로 단지 그냥 아마농구를 살리기 위해서 프로농구가 어쨌든 10개 구단이 있어야 되고 거기 아마농구 선수를 갖다 들어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뭐 그 부분도 사실은 그냥 농구인 내부적인 어떤 그런 문제고, 실제로 이제 농구 팬들이 농구 인기를 좀 이렇게 좀 만끽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면 경기 질을 높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정제된 8개 팀이 해가지고 좀 더 그 경쟁력 있는 선수들이 수준 높은 경기를 보여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실제로 그 NFL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미국 뭐 제1의 스포츠인데, NFL 같은 경우에 경기 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그 구단 자체가 사실은 좀 축소를 했었고요. 과거에 축소를 했었고, 축소를 하면서 거기에 경기의 질을 높이면서 지금의 어떤 넘버원 인기를 계속 구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저는 좀 참고할 필요는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동안 최근 그 농구 국내 농구 한 10년 동안 하향 평준화가 계속 됐잖아요. 하향 평준화가 됐었는데, 이 하향 평준화의 어떤 그 하향 평준화를 이끌었던 구단들이 보면 대부분 다 비용은 적게 들이면서 효율은 높게 하는 이제 그런 구단들이 주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구단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안 그러면 우리 팀을 없애버리겠어. 뭐 이게 이제 가장 주된 이제 위협 포인트였는데, 이제 그런 부분 본다면은 저는 이 10개 구단, 뭐 8개 구단 정도로 축소해가지고 하는 것도 실이 분명히 있겠지만 득도 많을 수 있다. 그렇죠.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뭐 농구인들에게는 당연히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겠지만, 이게 또 윤혁 기자는 좀 객관적인 시선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좀 하는 편이고,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아마추어 농구에서 올라오는 어떤 선수들, 아마추어 선수들의 어떤 경기력 수준 자체가 예전보다 높진 않다. 뭐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있죠. 뭐 저출산 문제와 더불어서 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외동이 많다 보니까 운동을 더 시키지 않으려는 경향, 그런 것들까지 뭐 여러 가지 많아요. 예, 그렇게 되면서 수준 높아지지 않고 있고, 그 플러스 예전에는 어쨌든 초창기부터 한동안은 계속 2인 출전 제도가 유지가 됐는데, 외국 선수가.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아예 2인 보유 1인 출전으로 정해졌고, 이게 앞으로도 유지될 가능성이 좀 봐야겠지만 높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국내 선수의 풀은 외국 선수들이 어느 정도 메워주는 부분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사실은 구단 어떤 축소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프로야구가 계속 8개 구단으로 가다가 10개 구단 늘렸는데, 정반대의 논란, 그러니까 그게 나왔었죠. 결국에는 정반대 상황인데 논란이 나왔었죠. 수준 떨어졌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야구 팬들이 하는 말은 외국 선수 늘려야 된다. 이렇게 수준 떨어지면. 그러니까 이게 KBL이 이런 부분 좀 직시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외국인 선수 쿼터를 갖다 저는 축소시킨 거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축소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국내 선수들의 어떤 경쟁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고, 그런 면에서 이제 8개 구간을 좀 줄이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뭐 인위적으로 되는 문제는 아니죠. 아니고 좀 이제 중기적인 문제이긴 합니다. 객관적으로는 또 저희가 말한 게 어떤 대안 중에 하나이긴 한데, 좀 마음은 좀 아프네요. 이게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은 아픈데 현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상만 조건은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나마 현실적인 부분을 갖다 고려를 해야 되니까. 다행인 것은 이제 아시아 쿼터제 시행으로 일단은 일본이라는 또 다른 또 그 외에 필리핀, 중국 리그가 차후에 한국 선수들에게 길이 열릴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게 좀 약간 뭐랄까요, 보완해주는, 만약에 구단 축소가 만약에 현실적으로 일어났을 경우에 좀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농구인들은 이런 문제까지 지금 고려가 될 정도로 농구가 굉장히 위기이기 때문에 최대한 기량을 높이고 전술의 어떤 완성도를 높이고 농구 발전에서 뭘 할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KBL 룸 팩트 2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리온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오리온뿐만 아니고 전체 이제 10개 구단이 지금 외국인 선수 입국 문제에 관해 가지고 지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이로 인한 어떤 비자 발급 문제 정말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예전 같으면 뭐 8월 20일 다 맞춰서 뭐 이렇게 어느 정도 거의 다 들어왔고 뭐 몇몇 선수만 조금 늦게 오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정말 제각각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8월 25일인데 이제 자가격리 기간을 고려해서 뭐 선수가 동의를 하면은 11일에도 들어올 수 있게 했고 그거에 따라서 뭐 각 구단이 알아서 협상하는 대로 그냥 제각기 지금 다른 타이밍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좀 정리를 하자면 일단 오리온은 지금 제프 위드와 디드릭 로스 이 두 명이 모두 내일입니다. 저희 방송일 기준 25일에 함께 입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예, 그리고 다른 팀들까지 제가 일단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해 주시면 고맙죠. 예. 그리고 DB 같은 경우는 아직 둘 다 안 들어왔는데 치나노 오노아쿠의 경우에는 다음 주 이후에 일단 뭐 현지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 나와서 이제 뭐 이렇게 들어오는 단계를 받고 있다고 하고 저스틴 녹스는 이번 주 내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아직 확정은 아니라고 해요. 네, 오나프 선수가 지금 DB에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도 이제 그 대체 외국인 선수로 일단 밟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나프 선수가 지금 일단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상황도 좀 상황이니만큼 살짝 좀 늦게 들어가겠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 구단과 계속 조율을 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고 KG 신성사는 얼클락이 26일, 26일에 들어오고 라타베스 윌리엄스가 24일 오늘이죠. 오늘 입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KGC는 문제 없고 일단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오리온 문제 없고요. 예, 그리고 DB가 조금 딜레이가 되는 상황이고 되고 있다. 오노아쿠가. 그리고 SK 같은 경우는 지금 자밀 원이가 30일, 닉 미네라스가 21일에 들어왔어요. 근데 원이가 왜 30일이냐? 이거는 사실은 그 원이가 굉장히 친한 친구의 결혼식이 예전부터 잡혀 있었던 게 있대요. 그래서 이거 좀 꼭 참가하고 가고 싶다니까 이게 뭐 원이가 뭐 들어가기 싫다, 뭐 코로나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좀 그런 부분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늦어지는 거라서 이게 뭐 트러블이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이 부분은. 그 SK도 문제가 없다. 예, 그렇죠. 그리고 KCC는 타일러 데이비스가 13일에 이미 들어왔죠. 크게 문제 없이. 좀만 있으면 이제 티블리언에 복귀를 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약간 늦은 팀이 LG. 그러니까 캐디라렌이 오늘 들어옵니다. 24일. 24일. 예, 오늘 들어오고 이원 윌리엄스는 벌써 들어와 있고요. 18일에 들어왔고 KT가 마커스 데릭슨이 이번 주 입국하고 존 이그부드는 가장 빠른 10일에 이렇게 들어온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는 이미 다 들어왔어요. 그렇죠. 션논과 자키논한테가 일주일 간격 두고 12일, 19일 이렇게 들어왔는데 션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자가격리가 이제 27일 0시 기준으로 해제가 되는데 이게 팀 합류는 그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왜냐면 이게 저희가 아직 뭐 언급은 안 했는데 지금 최근에 그 아마추어 농구팀 쪽에서 그 코로나 확진자 접촉 이슈가 있어서 막 이게 계속 연결이 돼가지고 프로 연습 경기가 취소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모비스 경기가 실제로 그래서 도중에 취소된 이번 주도 다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일단 좀 지켜봤다가 다음 주에 션농을 합류시키자. 약간 모비스 구단 내부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정확히 얘기를 하면 그 모 고등학교의 어떤 한 학생이 그렇죠. 걸렸는데 거기에 같은 반에 농구 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선수가 있어서 그 선수가 일단은 다시 이제 농구팀을 대학 하고 농구팀들과 경기를 하고 대학 농구팀이 또 이제 프로하고 경기를 하면서 연쇄 반응이 나온 거죠. 그렇죠. 했는데 일단은 지금 다 뭐 그 검사를 했는데 음성 판정이 나왔다라고 지금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사실 지난주 되게 시끄러웠어요. 그 맞아요. 진짜 이거 혹시 진짜 그렇죠. 이거 엄청 커질 수 있는 일이어서 저도 못 뻔했어요. 맞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뭐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냥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분위기라서 그렇고 자 삼성은 아이자엑스가 18일, 제시 고만이 11일 들어서 또 이제 지금 자가격리 해제 기다리고 있고 헨리 심스와 에릭 톰슨 전자랜드 이 두 선수는 똑같이 17일에 들어와서 역시 자가격리 해제 기다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한두 명 정도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랬었고 실제로 프로농구계에서도 이제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일단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
그쵸.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뭐 이제 좀 이 중에서 저희가 좀 늦게 입국한다고 언급했던 선수들은 결국에는 자가격리 기간 고려하면은 9월 중순 이후에 팀 훈련 합류가 예상되기 때문에 네. 요거는 조금 변수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준비가 늦어지게 되면 시즌 초반 스타트가 불안해질 수 있고 이게 전체적인 어떤 정규리그의 판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한 3라운드쯤부터는 어느 정도 뭐 해결이 되겠지만은 네. 제 생각에 1라운드는 되게 좀 이게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 호흡이. 맞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네. 그럼 삼성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지금 삼성은 일단 배수영 선수, 배수영 선수의 어떤 그 여러 가지 활용법에 대해서 지금 삼성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에 뭐 딱히 큰 전력 보강은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배수영 선수가 들어오면서 플러스 알파가 돼 있고 이 선수가 4번 역할도 할 수가 있고 또 외곽에서 어떤 수비가 지금 뭐 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도 쓸 수 있는 다용도 카드이기 때문에 예. 삼성 입장에서는 배수영 선수를 어떻게 지금 배치를 하느냐 이런 부분이 좀 이슈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배수영이 이때까지 보여준 거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아니 이렇게까지 이르는 아무것도 거에서 아닌 선수 같은데 막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예. 배수영 선수 보고 계신가요? 예. 그러니까 아닙니다. 예. 그 배수영 선수가 이때까지 7 무대에서 보여준 걸 생각하면 아니 뭐 왜 이 정도까지 이르는 거는 계속 배수영을 언급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삼성의 포워드진이 되게 두텁죠. 프런트 코트가 되게 두텁습니다. 임동섭의 장민국의 김준일도 있고 김동욱도 베테랑으로서 또 남아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저희가 계속 언급했지만 배수영만이 가진 장점이 있죠. 이들과 다른 어떤 수비력, 활동량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3점만 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되게 좋은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게 저희가 짚고 넘어가는 포인트고 이게 또 삼성의 근본적인 어떤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카드인데 배수영 선수가 3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배수영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일단 마인드부터 바꿔야겠다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모비스 시절에는 그런 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던져서 상대가 왜냐면 세깅을 한대요 자기를. 예, 그러니까 이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 많았는데 그렇게 해서 자신 있게 막 한 2-3개 처음에 던졌는데 이게 다 안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엄청 스스로 좀 주눅이 드는 부분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찬스가 나도 잘 안 던지게 되고 볼 돌리게 되고 이런 상황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배수용 현재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이 전까지는 그랬는데 지금부터는 그걸 일단은 마인드를 바꾸겠다. 안 들어가도 일단 계속 던지는 쪽으로 계속 해보겠다.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한 마인드로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좀 자신감을 찾아가겠다. 이렇게 좀 약간 뭐 마인드 부분은 좀 추상적인 부분이 있지만은 일단은 뭐 그렇게 그것부터 바꿔가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재 이상민 감독이 뭐 슈팅 관련해서 되게 조언도 많이 해주고 좀 자신감을 많이 심어준대요. 그러니까 이상민 감독만이 가진 어떤 장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배수영의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재학 감독이 사실 되게 최근에는 이제 좀 이게 선수들에게 되게 부드러워졌다는 게 되게 좀 많이 나름 이제 이 농구계에서는 나름 화제인데. 네. 예,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선수들에게 이제 할 때는 되게 엄하게 하시는 그렇죠. 스타일이시거든요. 근데 또 이상민 감독은 되게 선수들에게 좀 되게 좀 마음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오픈 마인드적인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좀 성향의 차이가 있다며요. 뭐 정답은 없죠 어느 쪽이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되게 좀 본인이 좀 되게 많이 잘 적응하고 있고 더 자신감 있게 던져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했어요. 제가 사실 저희끼리 정리한 부분에는 제가 안 넣긴 했는데, 그러니까. 개성고 시절까지 되게 이 선수 그때부터 이미 주목받는 선수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까지는 슈팅이 스스로 생각해도 나쁘지 않았는데 경희대 가고부터는 좀 이제 이게 역할상 좀 안 던지게 되면서 이게 어느 순간 슈팅을 하는 상황 자체가 적었고 그렇죠. 이게 프로 와서 다시 던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슈팅 자체를 자제하고 잘 안 던지게 되다 보니까 자신감이 완전 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지금 회복을 해야 되는 단계다. 물론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그런 이야기를 좀 본인이 하더라고요. 예. 경희대가 여러 선수를 예,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규도 그랬고 예, 배수용도 예, 그래서 지금은 또 감독님 또 다른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예, 저희가 뭐 특정 대학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배수영 선수 겪은 게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자신감을 되찾는 것.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배수영 선수뿐만 아니라 많은 선수들이 좀 겪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대학 출신 대학을 불문하고, 그렇죠. 뭐 수비에 치중하다가 갑자기 공격적인 롤을 부여받으면.
되게 낯설어지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 네. 계속 경희대만 생각나네요. 제가 어떻게든 예, 아무튼 그래서 배수용 선수가 좀 그런 자신감을 좀 찾으려고 하고 있고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상민 감독이 배수용에게 이제 좀 요구하시는 역할은 이제 스크린한 다음에 한 번씩 팝아웃해서 3점 던지거나 그리고 기존에 잘해왔던 뭐 스크린, 커딩, 속공 가다음에 좀 헛슬 좀 이제 많이 움직여주는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뭐 배수용의 장점을 잘 살리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맞습니다. 배수용이 삼성에서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네. 꼭 석점을 장착을 해가지고 좋은 포드가 되기를. 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켜볼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자, 그럼 KCC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 KCC는 지금 가드진이 상당히 견고해졌다. 그렇죠. 그리고 전찬진 감독도 그 서머 매치 미디어데이 때 가드진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합 실험이 이번 서머 매치에서 어떤 목적 중에 하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은 역시 김지환 선수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김지환이 원래는 그 이제 장신 1번으로서 좀 주목을 받았던 선수였고 실제로 1번을 보다가 이제 전자랜드스에 이 박찬희가 이제 트레이드로 합류를 하면서 네. 그 다음부터는 백업 포인트 가드도 보고 슈팅 가드도 보고 좀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이제 KCC에서는 다시 1번으로 뛸 수 있는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다녀온 21일 KT와의 연습 경기에서도 주전 1번으로 출전을 했고 물론 뭐 그날 좀 유병호 선수가 또 부상 재활로 뭐 빠져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은 네. 일단 지금 확인된 바로는 1번 테스트 하고 있고 주전 경쟁 끝나지 않았고 김지환이 차기 시즌에 뭐 주전 포인트 가드 역할을 맡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KCC가 유병훈, 김지환이 주전 1번 자리를 놓고 있고 이정현 자리는 뭐 고정이라고 본다면은 네. 물론 지난 시즌 뭐 몸 상태 때문에 벤치에서 많이 나왔었지만 그렇죠. 예, 뭐 주전 2번 이정현을 본다면 1번은 유병훈, 김지환 그리고 거기에 뭐 이제 유현준까지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예. 일단은 제가 볼 때는 KCC가 이제 가드진이 강해졌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뭐 김지환 선수가 굉장히 특출나다, 유병훈이 굉장히 특출나다, 유현진이 굉장히 특출나다 이게 아니라 이 세 명이 돌아가면서 뛰었을 때 40분 동안의 어떤 그 외곽 백코트 진의 경쟁력이 올라갔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를 하는 거고 김지한이나 유병훈 선수 또는 유현준 같은 선수들은 이제 활동력이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공수에서의 어떤 균형 이런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서 제가 볼 때 가장 공수 밸런스가 좋은 선수는 이 김지한 선수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갖다 좀 드리고 싶어요. 게다가 장신 포인트가 가드이기 때문에 이정현과 같이 섰을 때 높이에서 떨어지지 않고요. 높이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스위치 디펜스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또 조성이 되고. 근데 그건 유병훈 선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상대가 느끼는 압박감이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강해질 수 있는데 뭐 이 선수가 예를 들어서 매경기 뭐 20득점에 뭐 10어시스트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같이 조합을 이렇게 맞추고 거기에 전진신 감독은 그 12인 로테이션 얘기를 또 계속 하고 있습니다. 로테이션을 계속 돌릴 것이다. 조합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완성이 되게 되면 이 김지한 선수의 경쟁력은 더욱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KCC는 지금 뭐 가드진 출전 시간도 그렇고 주전 자리도 그렇고 다 좀 거의 뭐 경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태라 일단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는데 여기에 이제 또 뭐 유동 기자가 얘기한 3명의 또 정창영 선수까지 그렇게 그렇죠. 하면은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가드진의 어떤 전력 뎁스 이런 거 보면 KCC가 10개 구단 중에 저는 가장 지금 강한 것 같거든요. 당장 제일 강하다. 예, 저는 그렇게 이동환 픽. 예, 이동환 픽 백코트 1위는 백코트 전력 1위 KCC. KCC다. 예, 그렇죠. 예. 김선영이는 SK도 안 된다. 아니. SK는 맞잖아. 포워드지. 그리고 김시대가 있는 LG도 안 된다. 아니 숫자가 많죠. 양으로 그냥.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백코트 중에 1등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대성이 있는 오리온도 안 된다. 왜 이렇게 몰아가세요? 아니 몰아가려고 자기가 무덤을 팠잖아요. 제가 이때까지 이렇게 했군요. 기분이 이렇군요. 아유, 자제해야겠습니다. 되게 불안하네요. 이렇게 하니까. 네, 근데 저는 픽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하신 이병훈, 김지환의 사이즈, 정찬영도 되게 사이즈가 좋은 선수예요. 그러니까 저는 KCC가 사실 11월 중순에 박지훈 선수가 이제 돌아오죠. 네. 예, 돌아오는데 그 전까지는 상황에 따라서 3가드도 한번 돌려볼 수 있는 매치업과 뭐 상대 팀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가드지는 아주 풍족하다. 지금 뭐 프로팀에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만 너무 풍족해서 수출해도 될 판이다.
그 정도로 지금 너무 가드진이 탄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명을 FA로 데리고 왔는데 수출해야 된다. 이제. 그러니까 그래 이제 그냥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좋다는 겁니다. 그럴 리는 없죠. 저도 질과 양에서 가장 좋다. 예. 근데 문제는 이게 안정적이진 않다 아직. 그래서 전찬진 감독도 계속 테스트를 해보고 있고 이 테스트가 잘 돼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전창희 감독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병훈이 LG에서 계속 뛰어왔고 김지환은 전자랜드에서 뛰어왔어요. 그러니까 뭐 팀을 바꿔본 경험도 없는 선수들이고 한 팀에서 계속 뛰어오다가 이번에 KCC 처음 왔기 때문에 또 전창희 감독은 전창희 감독대로 그 확실한 색깔이 있단 말이에요. 뭐 공격이든 수비든 디테일적으로 자기만이 요구하는 그 디테일한 색깔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들을 맞춰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좀 예전에 있었던 팀에서 가져갔던 습관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시진 않았지만은, 그러니까 뭐 정말 다양하겠죠. 뭐 2대2 수비할 때는 뭐 이렇게 움직이고, 뭐 로테이션 할 때는 이렇게 돌아라, 뭐 이런 것들 보면서 공격할 때는 뭐 이렇게 살려주고, 이런 디테일들이 예전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부터 계속 연습 경기하고 훈련하면서 맞춰가야 된다. 이건 진짜 숙제겠죠. 예. 근데 전 거기에서 물론 그 부분도 필요한데 선수가 이제 팀의 어떤 포메이션 맞추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 선수의 색깔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자기 것 지키면서. 그렇죠. 예. 자, 그 다음 팀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SK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자밀 원희 선수가 이제 30일 날 뭐 친구 결혼식 이후에 들어오게 되면 이 선수도 기본적으로 9월 중순 정도부터 그럼 팀 훈련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 최근에 보면 빅맨들이 수준급의 빅맨들이 들어왔고 지금 훈련을 시작하려고 하는 뭐 선수들이 많죠. 네, 그렇죠. 뭐 미스터 현농이라든가, 그리고 KCC의 타일러 데이비스라든가, 그쵸. 이런 선수들 그 있는데 과연 그러면 지난 시즌에 탑을 찍었던 원희, 라렌 이런 선수들의 경쟁력이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 SK는 지금 원희 선수를 중심으로 한 세터 패스가 기본적으로는 기본 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틀이 무너지면 SK가 강팀이긴 하지만 흐물흐물해질 수 있다. 이런 걱정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난 방송에서 이제 유동혁 기자가 언급했던 SK 지난 시즌에 뭐 몇 안 되는 약점 중에 하나 이 외곽슛인데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도 SK가 진짜 안정적으로 계속 선두권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러니까 트랜지션 게임, 기본적인 트랜지션 게임이 너무 잘 갖춰져 있죠. 거기에 셋업하는 상황에서는 뭐 김선영 2대2 뭐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옵션이지만은 안 될 때는 자미론이의 어떤 포스트업 옵션 이게 너무 확실하게 잘 통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패턴을 돌려보다가 안 되면 자미런이 투입해서 자미런이가 그 뭐 특유의 그 훅슛 뭐 이런 것들로 마무리 깔끔하게 그 시점에서 넣어주는 한 2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 맥락상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SK가 진짜 안정적으로 갈 수 있었는데 올 시즌 이제 유동혁 기자 말씀해주셨지만 뭐 타일러 데이비스나 션농 같이 크고 레벨 높은 선수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KBL 공식 발표에 따르면 라거나 이제 특별 기간이니까 라거나를 제외한 19명, 외국 선수 19명의 평균 신장이 2m 5cm다. 지난 시즌 199cm에서 6cm가 증가했고 현재 2m 이상의 선수가 그중에 17명. 딱 2명은 LG의 리온 윌리엄스 그리고 SK의 자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밀원이가 199.8cm로 공식 신장이 등록돼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진짜 원이 되게 좋은 선수라 생각해요. 힘도 좋고 포스트업 기술도 좋고 페이스업 상황에서 간결한 마무리. 그리고 저는 이런 선수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까 최근 트렌드에서 포스트업이 사실은 막 이렇게 되게 환영받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할 때 되게 간결함이 되게 중요한데 전 원희는 그런 간결함이 있다고 생각하고 SK가 그걸 되게 잘 살려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들어온 외국 선수 레벨을 보면은 원희가 지난 시즌처럼 그 정말 좋은 힘을 가지고 밀고 들어가서 막 플로터성 득점을 하려고 해도 상대 높이가 기본적으로 너무 좋아서 막 위디가 2m 13에 삼성도 뭐 이 옵션이지만 제시 고반도 2m 12죠. 해니 심슨 2m 6cm 8cm.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본적인 너무 높이 차이로 해서 되게 고전할 수 있지 않을까. 거의 뭐 2인치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런 우려가 좀 들긴 하더라고요. 저도 그 지난 시즌에 원희가 보여줬던 그 정도 경기 지배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경기 지배력은 올 시즌은 쉽지 않다. 확실히 쉽지가 않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SK가 만약에 기존의 어떤 그 틀대로만 어떤 농구를 하게 되면 올 시즌 굉장히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쵸.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원희가 기본적으로 흔들리게 되면 다른 선수들이 분전을 한다고 해도 그 SK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그 트랜지션을 가미를 해야 되고 수비에 압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문경 감독이 강조하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확실한 빅맨,
확실한 빅맨이 지금 원희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나머지 선수들이 이제 다 고만고만한 선수들이고 내외각이 가능한 그런 빅맨 또는 포워드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런 수비 조직력이나 활동력이 좋지 않으면 SK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상태에서 어떤 골밑의 힘만으로 뭔가를 하다 보면 대치기를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죠. 게다가 지난 시즌에 비해서 지금 팀 간의 어떤 전력이 굉장히 상향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SK도 지난 시즌에도 사실은 좀 이제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하긴 했었지만 원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욱 어렵게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SK 코칭 스태프에서 대비를 하고 있을 거고 미네라스를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트랜지션을 더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은 지난 시즌에 그 손발을 맞췄던 어떤 조직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하든지 거기에서 보충을 해나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상대가 더 커지고 레벨이 높아졌다는 게 또 어떤 변수가 있냐면 사실 지난 시즌은 원희가 1대1 상황이 나오면은 이제 도저히 못 맞겠다 싶으면 더블팀도 많이 가고 상대가 트랩도 많이 시도했는데 지금 더 크고 이런 선수들이 왔기 때문에 상대팀들이 그런 것들을 굳이 뭐 미스매치 상황이 아니고서야 굳이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도박수를 감행을 하지 않게 되면은 결국에는 원이 포스트업에서 파생되는 공격도 약해질 수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지난 시즌 최준영 본인 자체가 3점 정말 많이 늘었고 슈팅력 진짜 잘 가다듬었는데 그 이제 최준영이 3점을 넣는 어떤 상황들을 보면은 물론 트랜지션 상황에서 갑자기 기습적으로 이런 것도 있지만은 원희에게 들어갔다 빠져나온 것들 마무리 잘해주는 거 이런 게 되게 많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원희 효과를 좀 받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효과 뭐 어떻게 보면 우산 효과도 좀 있었던 거죠. 예,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 자체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원희가 킥아웃 패스를 줘도 최준영이 그냥 애초에 마크맨이 붙어있는 상황이 많아지면은 결국에는 다른 선수들의 어떤 3점 생산 문제도 같이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저는 지켜봐야 될 이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SK는 그래서 자밀원희의 어떤 경쟁력이 올 시즌에 굉장한 이슈고 이 부분이 지난 시즌처럼 견고하진 않다. 예.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SK 코칭 스태프가 지금 하고 있을 거다. 예. 그거는 좀 계속 지켜보면서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를 세부적인 부분을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 LG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G는 한 길을 가고 있어요. 여전히 공격농구 이 그렇죠. 색깔. 지금 일단 조성원 감독은 이 선수를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수? 주지훈 선수. 이 주지훈 선수가 사실은 그동안 이제 백업 센터로 많이 뛰었었고 그리고 주로 이제 골 밑에서 활동하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기본적으로 석점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은 괜찮은 편이다. 슈팅력 갖추고 있다. 근데 지난 시즌에 왜 그렇게 좀 주저했냐면 그때 당시 이제 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은 아니었다. 그래서 조성원 감독은 주지훈이 그동안 이제 무릎 부상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이 많이 좋아지면서 이 선수의 활동력이 좀 좋아졌고 또 석점에 대한 어떤 봉인을 풀면서 내외곽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주지훈 선수가 예를 들어서 스텝업이 조금 되면 LG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죠. 그렇죠. 예. 저는 사실 차기 시즌 LG 뭐 여러 가지 뭐 공격농구 색깔을 입힌다. 뭐 이건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되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그런 빅맨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박정현 선수 얘기 저희가 뭐 체중 감량 이슈도 지난번에 한번 다뤄드렸는데 만약에 주지훈 선수가 그런 어떤 3점도 자유롭게 던지고 그린라이트를 어느 정도 부여받고 그런 좀 모습을 보인다면 사실 LG 공격농구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선수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팀의 어떤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조성원 감독이 오면서 선수들이 확실히 심리적으로 좀 편안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왜냐하면 팀 컬러가 확실하고 나머지 부분에 터치를 안 하니까요. 주 5일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부러워라. 주 5일절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그런 점에서 이제 선수들이 열심히 하는 그런 부분들은 시너지가 날 거고 박정현 선수 같은 경우에도 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얘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몸무게도 좀 많이 빠진 그런 상태고 하지만 아직도 좀 가야 할 길은 좀 있다. 더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조성원 감독이 특이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연습 경기 때 벤치에서 농구를 보지 않고 골 밑에서 봐요. 예, 저도 목격했습니다. 이거 원래 정규 경기면은 테크니컬 나오죠. 그렇죠. 그 자리 이탈로. 네네네. 예, 그렇게 못하는데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 언제부터 했냐? 2017년도 명지대 이제 감독 부임하면서 그렇게 해봤는데 이게 벤치에서 못 보던 부분 좀 더 세밀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 라는 거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보기 시작을 했는데 연습 경기 때 그
코트를 바꾸면 저쪽으로 그 상대편 이제 벤치로 가서 봐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못 하겠더라. 그 이제 매너가 아니다. 그래서 그건 안 하는 걸로 지금 돼 있고. 제가 본 경기에서는 네. 그쪽 지나쳐서 가시던데요. 한번. 갔다가 수정을 했을 겁니다. 요즘에 또 워낙 또 조금 그러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그러면 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격 연구를 했을 때 리바운드에서 나가는 패스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타이밍을 일단 골 밑에서는 상당히 세부적으로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저도 봤었는데 그때 여쭤봤어요. 끝나고 저도 좀 놀라가지고 저는 정말 나름 많이 연습 경기 가봤지만 골대 밑에서 경기 보는 감독님은 처음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서 감독님 이거 도대체 어떤 의도로 그러시나요? 뭐 수비 보실 게 그때 수비 코트였어요. 네. 그 후반에만 그러셨는데 여쭤보니까 LG는 공격 농구입니다. 그래서 경기 전 인터뷰 하실 때는 계속 공격 얘기하셔놓고 왜 수비를 또 유심히 보시면서 수비 때문에 그러셨던 건가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아니요. 리바운드하고 빨리 나가는 거 체크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벤치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골밑에서 얘기하는 게 전달이 훨씬 잘 되잖아요. 그렇죠. 예. 선수들에 대한 선수들이 받는 압박도 굉장히 심해지겠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고. 근데 이제 뭐 에피소드 얘기를 했는데 일단 골 밑에는 또 앉을 자리는 있다. 그렇죠. 의자를 딱 갖다 놨습니다. 앉아서 보면 된다. 뭐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는 공이 이제 튀겨져 나와가지고 맞을 때가 있대요. 맞으실 때가 있으시죠? 예, 그 지난번에 한번 맞아가지고 예. 좀 이제 부끄러웠던 뭐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조성원 감독의 연습 경기를 보면 골 밑에서 이렇게 지휘를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 볼 수가 있는데 정규리그 때는 안 되죠. 그쵸. 예. 바로 테크니컬입니다. 네,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으면 만약 연습 경기 이제 좀 직관을 하면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긴 하네요. 네, 그렇죠. 일단은 뭐 당장 이제 뭐 9월 중서 컵대회 때는 어떻게 하실까요? 그때는 안 그러시겠죠? 컵 때는 공식 대회니까 못 그러죠. 못 그러시겠죠? 못 그러죠 당연히. 근질근질 하시지 않으면 또 맨날 골대에서 보시다가 또 갑자기 벤치에서 보시면 또 답답하시지 않을까? 코치들이 계속 말려야겠네요. 블럭을 쳐주면서 안 됩니다 감독님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